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4장 갑니다. 4장. 오류, 무오류성이라는 환상. 자, 3장까지 말씀드렸던 무오류성에 관련된 소스들, 즉 성경이나 쿠란과 같은 인간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영역들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시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인류의 오류에 대한 도전, 무오류성에 대한 서사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의 125페이지. 하라리가 말하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실수를 고치지 않는 것은 악마적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오류 가능성과 그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성은 어느 신화에서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독교 신화에 따르면 역사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자정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존재라고 한다면 자정장치가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순환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즉 우리 인간이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찾아서 바로잡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즉 오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초인적 장치를 꿈꾸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장치를 오늘날에는 누군가 AI가 그런 장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리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종교는 위안을 주고 생명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등 많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상 사회 질서의 초인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초인적인 권위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그러므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의심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고 종교에 대해서 가름하고 있어요. 네. 이 종교에 대해서 초인적 정당성을 이슬 오빠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종교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이 특정 교리가 실제로 오류 없는 초인에게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인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종교의 교리를 만드는 건 또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128페이지 하라리는 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나 상상을 신의 진정한 뜻과 구별할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종교는 신의 전령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그 해법을 찾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관, 그리고 신탁서와 같은 종교 기관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운영하는 이상은 그런 기관조차도 또는 그런 신탁서조차도 오류나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인간 예언자가 신의 말을 위조할 수 있는 한 신전이나 사제단 같은 종교 기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종교의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물론 하라리의 판단입니다. 네.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나 쿠란 같은 거룩한 책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바이블은 인간의 오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인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인간이 만든 이 기술을 중심으로 체계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형성되었다는 서사를 그려내고 있어요. 네. 하라리는 그래서 책에 대해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책은 내용에 변화가 없는 고정된 텍스트를 엮은 것으로 항상 덩어리째 움직이고 동일한 사본이 여러 존재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구전되는 이야기나 관공서의 공문서 혹은 기록 보관소와도 차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선 1, 2,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정보, 그리고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와 이야기, 그 많은 구설과 구전들이 책으로 기록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가 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이 책에 담긴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인간이 말을 비롯한 다양한 표현만으로 전해왔던 혹은 소통을 나눠왔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그 오류성을 무오류성에 가깝게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이 종교에 있어 나름의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음을 하라리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거룩한 책, 즉 이 성경과 꾸란과 같은 거룩한 책들, 바이블에 무엇을 포함할지 누가 결정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있었던 그 한 권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편찬해야만 했는데, 가장 지혜로운 인간을 누가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들이 나중에 마음을 바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라리가 질문하고 있고,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성경을 예로 들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책이 가질 수 있는 한계와 인간이 책을 통해서
무오류성을 극복하려던 시도와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네. 음. 하라리가 전하길 기원전 1000년기에 유대인 예언자, 사제, 학자들은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나 문서, 예언, 시, 기도문, 연대기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한 권의 책으로 된 성경은 성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 실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일어난 시대에는 그 네.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나 예언자 이사야는 성경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지. 내 볼 수가 이야기가 없는-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음. 하라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은 사회 문서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꼬집고 있어요. 사회 문서는 약 900개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원전 마지막 두세기 동안 주로 작성되었고 사해 근처 마을인 쿰란 주변의 여러 동굴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들이 근처에 살았던 한 유대교 종파에게 일종의 기록 보관소였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냠냠의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저희가 성경은 바이블 그리고 그 자체로 완벽과 오류를 가지지 않은 책이라고 평소에 또는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이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만나오고 있는 성경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라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책의 132페이지 하라리가 말하길 어떤 두루마리에도 성경 한 권이 통째로 담겨있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두루마리에도 구약을 구성하는 24권의 책이 하나의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로 간주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즉 오늘날의 구약이 최초의 24권의 완성된 버전으로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134페이지 이렇게 성경에 어떤 것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랍비라고 불리는 학식 있는 유대인 현자들이 갑론을박한 끝에 마침내 정경 데이터베이스가 추려졌다고 해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정경은 공식적인 경전으로 인정한다고 정한 것을 정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정경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사실상의 성경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랍비들을 통해서 정경 데이터베이스가 추려졌고 이렇게 완성된 거룩한 책은 유대인들이 이제부터는 오류를 범하는 인간이나 부패한 기관이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여호와의 정확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의 성경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점.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하라리가 역사학자이지만 본인의 특색과 장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느낀 곳이 바로 136페이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내면서 바로 블록체인과 함께 성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리가 말하길 현대의 블록체인의 개념을 무려 2000년이나 앞서 예견한 유대인들은 거룩한 법전, 즉 성경의 사본을 무수히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고 모든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이나 학문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트 미드라시에 그것을 적어도 한 권 이상 가지고 있게끔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 거룩한 책, 즉 성경의 사본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종교를 대중화하고 독재를 꿈꾸는 사람의 힘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종교가 가지는 가치와 힘을 대중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목적이라 함은 같은 책을 여러 부 갖추어 두게 함으로써 텍스트에 손을 대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는 거죠. 많은 장소에 수천 권의 동일한 책이 있게 되면 거룩한 법전에서, 즉 성경에서 단 한 글자만 누군가가 쉽게 바꾸어도 사기로 드러날 수 있게 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성경의 사본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인간의 독재를 신의 주권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 결국 책이라는 무오류 기술이 사회 질서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것. 자, 이러한 설명을 왜 블록체인과 함께 결부해서 이야기하는가라고 정리해보면 결국 성경도 블록체인과 같이 고유한 키와 제3자가 변조할 수 있는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게 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권위를 중앙정부나 관료 조직이 아닌 대중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나눠줬다라는 점에서 하라리가 오늘날의 블록체인이 갖는 특성과 성격을 2000년 전에 랍비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던 성경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37페이지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성경 프로젝트는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바로 명백한 문제는 텍스트 복제였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 어디서든 많은 성경 사본이 있어야 했는데 사실 작업하는 필경사들이 고의로든 실수로든 책의 내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경을 정경화한 랍비들은 이 책을 복제할 때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필경사는 필사 과정에서 중요한 특정 순간에는 멈추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랍비가 한 필경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라리는 전하는데 너는 천국의 일을 하고 있으니 글자 하나만 빼거나 덧붙여도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 하지만 하라리는 또 실제로는 필사 오류가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온 세상이 파괴되지는 않았고 고대 성경은 어떤 두 권도 똑같지 않았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오류성을 지적해내고 있고 실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무오류성을 쫓았지만 이 거룩한 책, 즉 성경은 당시에 같은 책이 한 권도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네. 각각 달리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본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무오류 기술의 문제는 바로 성경에 대한 해석이었다고 하는데요. 책의 신성함과 정확한 문구에 합의하더라도 같은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게 해당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오류를 자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밭에 물을 줘도 되는 것이 바로 일일까? 혹은 화분이나 염소떼에게 물을 주는 건 어떨까? 혹은 안식일에 책을 읽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일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약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냐면 우리 일상으로 끌어왔을 때 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다 밭일을 하진 않잖아.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거든요. 네.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걸 발명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고층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 고층을 가거나 저층에 내려가거나 하는 순간에 그 층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간주할 수 있다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개발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전층을 서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자동화되어서 1층부터 전층을 자동 운행하게 되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내가 그 엘리베이터를 탐으로써 일을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의 종교적인 교리를 해석하는 방식이 과거와 현대가 다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 맞아요. 그래서 결국 무오류성을 쫓는 책을 개발하고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질된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짚어내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초에는 무오류의 책을 신뢰하라라는 취지에서 결국 책을 해석하는 인간을 신뢰하라라고 그 목적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이 계속 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 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에 이어 미시나와 탈무드라는 책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미시나와 탈무드가 등장한 시기와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시기에 과학기술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밭에서 일을 하는 개념부터 엘리베이터를 현대인이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당시에 쓰여진 성경을 비롯한 미시나와 탈무드 같은 소위 거룩한 책이라고 표현하는 범주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탄생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 즉 이제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체인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개가 만들어져 서로 경쟁했다는 사실도 숨어 있다고 해요. 여호와는 믿지만 이 랍비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등장할 수밖에 없었겠지. 랍비를 믿지 않는 반대파의 대부분은 성경 체인의 첫 번째 블록은 받아들였고, 즉 구약 성경은 받아들였고, 하지만 랍비 제도의 건의는 거부하면서 미시나와 탈무드도 거부한 반대파가 등장하게 된 거죠. 바로 이 반대파가 신약을 만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구약만 존재했다면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또는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랍비 제도를 거부하는 동시에 새로운 신의 계시가 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이 혼돈의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146페이지 기독교들이 점점 더 많은 복음서나 편지, 예언서, 비유, 기도서나 기타 텍스트를 작성하면서 대체 어느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기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이것을 선별하는 큐레이션 기관이 필요했는데 이 신약이 바로 그런 선별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해요. 유대교 랍비들과 논쟁하면서 미시나와 탈무드를 만들고 있었던 때와 대략 같은 시점에 기독교 성직자, 주교, 신학자들은 서로 논쟁하면서 그 반대급부에서 신약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과정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구분하는 역사를 짚어내고 있고 여기서 하라리가 해내는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앞서 저희가 리뷰한 최 사장의 책 지대담야 제로 7장 기독교 파트에서 저희가 다뤄낸 경험이 있어요.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하라리가 정리하는 대목 바로 151페이지. 결과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책을 해석하는 권한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되면서, 즉 구약과 신약에 대한 권위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게 되면서 교회 분열을 낳게 되었고, 그러한 예가 서방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정리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텍스트의 사본을 보급하는 동시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텍스트의 생산과 보급은 금지했다고 해요. 물론 가끔 자유사상가가 나타나서 이단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지만, 교회는 중세 정보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였던 필사공방이나 기록보관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단자가 자신의 책 사본을 100권씩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다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리가 앞서 언급했던 정보 네트워크에 대해서 교회가 중세 정보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뭐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학창시절에도 배웠던 것처럼 절대 왕정과 왕권이 등장하기 이전에 교회와 교황의 권력이 더 앞섰던 시대라고 네. 이해하신다면 보다 더 쉽게 저희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4장에서 말씀드린 무오류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오류가 없는 텍스트를 거룩한 책으로서 만들어내게 되는 시도와 과정, 그리고 그렇게 권위를 부여한 결과가 다시 오류를 범하는 억압적인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교회마저도 인간의 오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없애면 필연적으로 오류가 드러나게 되고 진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하라리가 프롤로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하라리는 인쇄술 도입으로 근거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155페이지. 정보 네트워크 역사에서 근대 초 유럽에서 일어난 인쇄혁명은 가톨릭 교회의 정보 네트워크의 독점을 깨트린 승리의 순간으로 평가되곤 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라리가 주장하길 이 인쇄술은 텍스트를 충실하게 복제한 것뿐 과학혁명의 근본 원인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쇄술은 과학적 사실만이 아니라 종교적 환상, 가짜뉴스, 음모론도 빠르게 확산시켰기 때문이죠. 이 인쇄술을 과학과 연관짓는 사람들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해서 인쇄술 이 기술로 퍼뜨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진실을 이끌 수 있다고 가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은 근대 초반에 유럽을 휩쓴 마녀사냥 광풍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저희가 일부에서 줄곧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네트워크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드디어 유럽의 중세를 만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유럽의 중세 시대에 인쇄술의 기술이 발전되고 보급되면서 기존에는 필사 수준에 머물렀던 성경의 보급이 보다 더 확산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되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고 전하면서, 그와 반대급부로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근대적 현상으로서의 마녀 사냥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하라리의 설명에 따르면 마녀 사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1420년대와 1430년대 알프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성직자들과 학자들이 기독교 종교와 지역 전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유산에서 추출한 요소들을 융합함으로써 마법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때 바로 마녀가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때는 마녀의 존재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그로부터 약 50년 뒤 1485년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이자 종교재판관인 하인리히 크라머, 이 크라머가 또 다른 알프스 지역인 오스트리아 트롤에서 마녀 사냥 원정에 나서게 되면서 세계적인 사탄 음모론의 광신도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거죠. 이 크라머가 앞서 말씀드린 인쇄술의 발전을 통해 그의 저서 마녀의 망치를 출판하게 됐고, 이 책이 마녀 색출과 처단에 관한 안내서로서 세계적인 사탄의 음모에 대해 설명하고 정직한 기독교인이 마녀를 색출하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이 크라머의 저서 마녀의 망치가 담고 있는 주장들이 브릭센의 주교를 비롯해 다른 성직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생각으로서 믿어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이 책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난교나 식인, 아동살해, 사탄의 음모에 관한 선정적인 대중의 관심을 충족시켜주게 되면서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게 되었고, 결국 크라머의 책인 이 마녀의 망치는 마법과 마녀 사냥에 관한 책의 결정판이 됨으로써 이 책을 모방하거나 더욱 발전시킨 수많은 책이 나왔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네. 정리하면 인쇄술의 등장이 유럽의 마녀 사냥 광풍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럼에도 인쇄술은 사탄 음모론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정하긴 힘들 거라고 설명하고 있고, 크라머의 이러한 음모론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인쇄기는 마녀의 망치에 무수히 많은 사본과 아류작뿐만 아니라 값싼 한 쪽짜리 팜플렛까지도 대량으로 찍어내게 됐다는 점. 바로 이러한 크라머의 예를 들므로써 정보 네트워크가 인쇄술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명을 만났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부정적인 단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67페이지 하라리는 근대 초 유럽을 휩쓴 마녀 광풍의 역사는 정보 흐름의 장벽을 없앤다고 해서 진실된 정보가 확산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하고 있어요. 거짓과 환상이 확산되어서 유해한 정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도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인쇄술과 마녀 사냥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시장의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는 보장은 없다고 해요. 그렇지. 그런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녀사냥과 같은 광풍과도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유로운 정보 시장에서는 진실 추구보다는 그 분노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우리 오늘날에도 가짜뉴스와 같은 현상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하라리는 균형추를 팩트 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힘을 가진 큐레이션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또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보았듯이 그런 기관은, 중앙기관은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또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오류성을 가진 책이 담은 내용을 어떻게 누가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힘이 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그래서 그런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교가 가진 한계, 교회는 절대 진리가 담긴 무오류의 거룩한 책, 즉 성경을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교회를 믿으라고 말한 반면에, 과학기관은 기관 자체의 오류를 찾아내 고치는 강력한 자정장치를 토대로 권위를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학혁명의 원동력은 앞서 말씀드린 인쇄술이 아니라 바로 과학기관의 특성, 즉 자정장치의 활용이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과학혁명은 무지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 책의 종교들은 자신들이 오류 없는 지식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면서 기독교인에게는 성경, 무슬림에게는 코란, 그리고 힌두교도에게는 베다, 불교도에게는 티피타카였는데, 과학문화에는 거룩한 책에 해당하는, 즉 성경과 꾸란에 버금가는 것이 없고, 과학 영웅들 중에 아무도 자신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 예언자나 성인 또는 천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과학이라는 이 사업은 무오류성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오히려 오류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의 코페르니쿠스, 다윈,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의 천재성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오류 없는 존재로 간주되지는 않았고, 그들 모두가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장 칭송받는 과학 논문에도 오류와 누락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컨센서스를 과학은 이루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가진 자정장치에 대해서 하라리는 예시를 들어서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171페이지에 자정장치란 누군가가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는 데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교사가 학생의 에세이를 고쳐주는 것은 자기 교정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 에세이를 고쳐나가는 게 바로 자정장치라는 거예요. 이 자정장치는 자연에 흔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이런 장치 덕분에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을 잘못 움직여서 넘어지면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서 약간 다르게 움직여보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자정장치를 교회에 빗대보면 173페이지 하라리는 이 가톨릭 교회가 비교적 약한 자기교정 장치를 지닌 기관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교회 가르침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거룩한 책, 즉 성경 자체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종교와 과학을 비교하는 하라리의 주장에 어느새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냠냠이와 이슬이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의 자정장치와 자정기능에 대한, 어떻게 무오류성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비교를 연이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책의 174페이지, 종교 중에서도 가톨릭교를 예로 들면서 이른바 기관의 완벽성을 가장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황 무오류성의 원리라는 거죠. 이 원리는 교황이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제도적 역할에서는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교황 알렉산더 6세는 독신서약을 어기고 정부를 두어 여러 자녀를 낳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윤리나 신학 문제에 관한 교회의 공식 가르침을 정의할 때는 실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 전문가들이 방금 성경에서 정말로 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곧 개정판을 발행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한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과학기관은 중대한 실수와 범죄가 일어날 경우 기관의 책임을 기꺼이 시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실수를 기꺼이 시인하는 태도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일단 증거가 확인되면 정설로 인정되던 이론이 몇 세대 내에 폐기되거나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과학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리는 과학의 자정장치가 특히 잘 작동하는 이유가 과학기관이 내부의 오류와 무지를 기꺼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오류를 밝혀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학기관의 인센티브 구조에서 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이 과학기관에서는 발표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원리에 따라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지고, 또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기존 이론의 오류를 찾아내거나 선배나 스승이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리는 182페이지에 이 과학기관들이 갖추고 있는 자정장치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전해주는데요. 첫째는 자정장치가 시스템의 주변기기가 아니라 핵심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 기관들은 자기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널리 알린다는 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느덧 4장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책의 186페이지. 과학기관이 강력한 자정장치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어려운 임무를 바로 다른 기관에 맡기기 때문이라는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를 들고 있고요. 성경이 최초에 쓰여진, 즉 구약의 탄생부터 신약이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그들을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분리된 역사, 그리고 나아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거룩한 책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폭발적인 보급이 진행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반면, 마녀사냥과 같은 예를 통해서 정보 네트워크의 단면과 한계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 각 종교를 대표하는 거룩한 책, 즉 바이블들과 과학과 과학기관이 가진 자정기능과 자정장치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라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종교가 가진 한계, 그리고 과학이 보다 빠르게 종교보다도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또는 개선되어 나갈 수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 짚어내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정장치와 자정기관을 가진 과학이 현대사회에서 과학뿐만이 아니라 경찰, 군대, 정당, 정부처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들에도 존재할 수 있는가, 또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 국가를 이루는 체제, 즉 민주주의와 독재의 역사를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인 2025년 AI의 등장이 가져올 혁명적인 영향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에 앞선 책 인류 3부작이 호모데우스에서도 밝힌 것처럼 AI가 민주주의 자정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또는 약화할 것인지가 AI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로서 인지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부의 4장, 오류, 무오류성이라는 환상을 뒤로하고 1부의 마지막 장,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결정,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간략한 역사. 자, 그래서 지난 4장에서는 종교와 과학의 비교를 통해 자정장치와 자정기관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고요. 바로 이러한 종교와 과학의 논의를 보다 큰 관점에서, 또는 오늘날의 현대적인 시선에서 바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체제 하에서 자정장치와 자정기관이 어떻게 각각 작용하는지,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정장치와 자정기관의 작용이 정보 네트워크의 흐름에서 AI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장,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188페이지에 독재적 정보 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독재적 정보 네트워크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면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해요. 첫째는 중앙이 무제한의 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중앙 허브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독재 네트워크의 두 번째 특징은 중앙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 네트워크는 중앙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 독재는 강력한 자정장치가 없는 중앙 집중화된 정보 네트워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요. 반면에 민주주의는 강력한 자정장치를 갖춘 분산된 정보 네트워크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재보다는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이러한 견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라리의 생각이라는 것, 하라리의 분석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191페이지. 독재는 중앙정보 허브가 모든 것을 지시하는 네트워크인 반면에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보 노드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노드들의 영향을 주고받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꼭 합의에 도달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 두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눈여겨본 대목은 책의 192페이지.
하라리의 주장에 따르면 선거는 민주주의 도구 상자의 핵심 부품이지만 그 자체가 민주주의는 아니라면서 다른 자정장치들이 없다면 선거는 쉽게 조작될 수 있고 선거가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만으로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예로 히틀러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지 몇 달 만에 유대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많은 정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기타 억압받는 집단의 투표권을 박탈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빅토르 오르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로드리고 두테르테, 자이르 보우소나루, 베냐민 네타냐후와 같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자들의 정치적 행보는 민주주의를 이용해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는지 보여준다라고 하라리가 분류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198페이지 하라리는 무엇보다도 선거는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선거는 오히려 사람들의 상충하는 욕구를 조정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는 진실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요. 그리고 국민은 종종 실제와 다른 것이 진실이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아무리 다수의 뜻이라 해도 그것으로부터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자정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학술기관, 언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정기능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여럿 두고 서로를 이 기관들이 견제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추려진다고 하라리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거를 통해 대중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중민주주의 속에서 자정기관과 자정장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라리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매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그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정보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앞서 저희가 사장에서 살펴봤던 인쇄술이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쇄술 덕분에 책과 소책자를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하더라도 넓은 영토 반대편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과 방법 중에 하라리는 신문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신문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소책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자정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일회성 소책자들과는 달랐다고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널리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신문들은 여론의 설계자이자 대변자가 됨으로써 신문은 정보에 밝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을 탄생시키게 되었으며 이는 처음에는 네덜란드에서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정치의 성격을 바꾸게 되었다고 흐름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문의 역할을 예로 들면서 결국 대중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대표적인 자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자유로운 언론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고대 로마에서는 영토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화국의 자정장치가 마비되었지만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현대 정보 기술이 언론의 자유와 결합해 국가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확장되는 동안에도 자정장치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이러한 자정장치 덕분에 미국은 점차 투표권을 확대하게 되었고 노예제를 폐지하고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으며 앞선 2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과거에는 노예제를 지지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등의 엄청난 실수들을 범하기도 했지만 후손들이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 대중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정장치로서의 자유로운 언론의 역할을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꼽을 수 있을 거라고 정리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232페이지에 이 인쇄혁명으로 인쇄된 신문은 대중매체 시대를 연 선구자에 불과했다고 하라리는 전하는데요. 19세기와 20세기에 신문에 이어서 전신이나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증기선, 비행기 등의 새로운 통신 운송 기술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대중매체의 힘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중매체의 힘이 바야흐로 대규모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죠. 하지만 하라리는 언제나 그렇듯 기술 결정론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중매체 등장이 곧 대규모 민주주의로만 이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대중매체는 대규모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을 뿐이지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대의 새로운 정보기술은 대규모 전체주의 정권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 체제는 무오류성을 전제로 하면서 국민의 삶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체제라고 하는데요.
사실 전신과 라디오 이 현대 기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대규모 전체주의 체제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이 대규모 전체주의 체제랑 비교해서 전제주의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전제주의와 전체주의 차이는 전제주의 네트워크는 통치자의 의지를 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그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한계가 따라서 전체주의와 차이가 있다고 해요. 반면에 전체주의 네트워크에는 어떤 것을 실행할 때 한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제국처럼 전제주의 정권에서의 통치자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 처형할 수 있었지만 옆에 이웃이나 혹은 자신의 아내를 계획적으로 자신의 심기만 건드리면은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이 제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는 감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왕 몰래 했다고 한들 처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라디오나 전신 같은 현대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이 정권을 비판하거나 이런 소리를 모두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 정권의 단적인 예로 스탈린주의 소련의 체제를 들고 있고요. 현대 전체주의 체제는 완전히 다른 규모로 대규모 전체주의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 그리고 냠냠이가 전해드린 전체주의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책의 262페이지 하라리가 말하길 우리는 근대 말의 새로운 정보 기술이 대규모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대규모 전체주의도 탄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고요. 하지만 두 체제가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정보가 중앙 외에도 여러 독립적인 채널을 통해 흐르도록 장려하고 많은 독립적인 노드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정보는 정부 부처를 거치지 않고도 민간기업, 민간 언론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선단체, 가정과 개인들 사이에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전체주의에서는 모든 정보가 중앙 허브를 통과해야만 하며 독립적인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렬형 권력 구조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중앙에 도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력의 출현을 막는 것으로서 정부 관료, 당원, 비밀경찰 요원들이 서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때 중앙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하라리가 정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프롤로그에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대규모의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발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아니라 그 과학기술을 어떻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물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와 비슷한 결에서 책의 275페이지 하라리는 앞서 설명해 왔던 것처럼 정보기술 혁명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인쇄술 때문에 마녀사냥이나 과학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라디오 때문에 스탈린식 전체주의나 미국식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고요. 기술은 단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뿐이고 어느 쪽으로 갈지는 바로 우리, 인류, 즉 사피엔스에게 달렸다라고 강조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일부 전체를 관통하는 주장 중 하나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9페이지에 하라리는 21세기가 시작될 무렵만 해도 대세는 분산된 정보 네트워크와 민주주의로 기운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았고 사실 다음 정보혁명은 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의 새 라운드를 펼칠 무대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그리고 AI는 소외된 집단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 아닌 구성원에게도 발언권을 주게 됐고 이 때문에 우리가 속한 민주주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냠냠이의 설명에 이어 어느덧 1부 5장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책의 280페이지.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성경의 정경화, 근대 초기의 마녀사냥, 그리고 스탈린주의 집단화 운동에서 얻은 교훈 중 많은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현재의 정보혁명은 우리가 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다르며 잠재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독특한 특징도 몇 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간은 디지털 신화 제작자들, 디지털 관료들과 경쟁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고 21세기에 정치가 분열된다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 분열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분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실리콘 장막은 민주주의 체제를 전체주의 체제와 분리하는 대신 모든 인류를 불가해한 알고리즘 지배자와 분리할 것이고 이 모든 국가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심지어 독재자조차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낯선 지능에 종속되는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그 낯선 지능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부 이후의 내용으로 하라리는 이러한 실리콘 장막과 컴퓨터가 우리의 관료 조직을 운영하고 알고리즘이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정리하면서 1부의 5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부 인간 네트워크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1부는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부의 1장 정보란 무엇인가에서 정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보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자라고 강조하고 있고, 정보가 옳거나 그르거나 또는 좋거나 나쁘다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이야기, 즉 허구에 대해서 2장인 이야기, 무한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러한 허구는 저희가 앞선 인류 3부작에서 살펴봤던 가상에 실제로 충분히 다뤄봤었고, 이번 책에서는 고귀한 거짓말이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라리가 본인의 주장과 논지를 관철하고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허구, 즉 가상의 실제는 보다 방대한 양의 이야기로 거듭나면서 이러한 이야기는 기록을 거쳐 목록화되게 되었고, 이러한 목록화는 기록 보관서에서 문서라는 정보 기술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서는 국가의 출형 그리고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양의 문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문서를 다루는 방식이 바로 인류가 이전의 이야기와 허구를 다루었던 접근 방식과는 다른 또 다른 관료제라는 이름으로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라리는 이러한 관료제가 굉장히 지루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우리 인류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료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회 질서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정보 네트워크는 진실과 질서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관료제와 신화는, 즉 이야기는 모두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동시에 둘 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희생시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진 4장에서는 인류가 이야기로부터 생성된 문서, 그리고 그러한 문서들을 관리하게 되는 관료제의 등장, 그리고 관료제를 통해 생성된 막대한 양의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무오류성에 대한 도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무오류성의 도전의 대표적인 예로 하라리는 거룩한 책이라고 표현한 성경과 꾸란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가 무오류성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로 채택한 책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류성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책도 결국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작성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책에 대한 해석과 내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또는 다분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설명하고 있고요. 이러한 오류성은 결국 종교와 과학이라는 거대 담론을 비교해 나가면서 자정기관과 자정장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작동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과학은 무지로부터 출발한 학문이라고 정리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1부의 마지막 5장 결정,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간략한 역사에서는 앞선 4부까지 살펴봤던 종교와 과학의 자정기관과 자정장치를 바탕으로 발전된 과학으로서의 기술을 어떻게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의 흐름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대중매체를 통한 대규모 민주주의와 대규모 전체주의 모델을 각각 정리해보면서 결국 거듭해서 강조드린 것처럼 최신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달보다는 결국 정보 네트워크의 흐름을 우리 인류가, 즉 사용자인 우리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라리가 강조한다는 점 네.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봤고요. 저희가 앞서 리뷰한 유발 하라리의 인류 3부작에 비한다면 1부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살펴본 사피엔스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컴퓨터와 AI 기술의 발달과 혁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발생시키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사례들을 든다는 점에서 인류 3부작의 세 번째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과 같은 관점에서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1부 인간 네트워크들을 뒤로하고 2부 비유기적 네트워크로 넘어갈게요.